지금이야 웃으며 말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나이 29, 하나뿐인 아들 민준이가 7살 되던 해 가을이었죠. 안동 종갓집 맏며느리라는 굴레가 얼마나 무거운지 절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차례상 준비로 기름 냄새를 뒤집었으며 수천 장의 전을 부치고 나니 온몸에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뒷정리를 겨우 마치고 앞치마를 벗기도 전에 안방에서 호출이 내려왔습니다. 시어머니 박복자 여사님이 부르신다는 정갈이었죠.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은 박복자 여사님 곁으로 자식이 없어 늘 수심이 가득했던 큰아버님이 무겁게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제 남편 진호까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걸 보니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치기 시작하더군요. 박복자 여사님은 차가운 식혜 한 사발을 들이키더니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지혜야, 내 큰아버님 대가 끊기게 생긴 건 너도 잘 알지? 안동 김씨 가문에서 장손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건 조상님 뵐 면목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결단을 내렸다. 민준이를 큰아버님 밑으로 넣기로 했다. 다음 달에 바로 호적 정리할 거니까 그리 알아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을 제 품에서 한시도 떨어뜨려 본 적 없는 내 새끼를 남의 집 호적으로 판다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가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튀어나왔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박복자 여사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여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너는 어째 생각이 그렇게 짧으냐. 큰 집으로 가면 저 넓은 전답이며 안동 땅이 다 민준이 것이 된다. 너희처럼 서울 단칸방에서 애 고생시키는 것보다 종갓집 종손으로 대접받으며 사는 게 얘한테도 1000번 만번 낫지 않겠니.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옆에 앉은 남편 진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말 좀 해봐요.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민준이가 우리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장판 무늬만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뜻이 저리 완강하시니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그 비겁한 침묵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은 확신에 찬 어조로 세기를 박으셨습니다. 이미 문중 어른들하고도 얘기 다 끝냈다. 민준이 이름도 큰집 학렬에 맞춰 새로 지어놨어. 계집애가 가문의 중대사에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이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의 명령이다. 방박 마당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가 사촌 형들과 뛰어놀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것 봐라. 하며 창문에 대고 웃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저 아이는 자신의 운명이 어른들의 손바닥 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시어머니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저 시를 받아 가문의 대를 잇는 도구로 여겨지던 때였죠. 하지만 저는 부엌대기로 살며 억눌려왔던 지난 세월과는 다른 감정이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치마폭에 문질러 닦으며 박복자 여사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이 절대로 못 보냅니다. 제 자식 호적에서 빼가시려면 차라리 저를 먼저 호적에서 파내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이었지만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다니 그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란이었으니까요. 안방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고 저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제 마음은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안동에서 본 시어머니 박복자 여사님의 눈빛은 진심이었거든요. 어떻게든 민준이를 큰집 자식으로 만들겠다는 그 탐욕스러운 집념이 서울까지 따라온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니나 다를까 박복자 여사님이 예고도 없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박복자 여사님은 제 팔을 뿌리치고 거실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에서 누런 서류 뭉치와 통장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놓으시더군요. 지혜야, 내가 너 고집 피우는 거 다 이해한다. 애미 마음이 오죽하겠니. 그런데 이것 좀 봐라. 그 서류들은 안동 큰집이 소유한 전답의 지적도와 임야 대장이었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은 손가락으로 땅 번지수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민준이 것이 된다는 거다. 민준이가 큰집 양자로만 들어가면 당장 내년부터 이 땅에서 나오는 도지가 얼마인 줄 아니. 내 남편 월급 10년치보다 많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준이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제 곁에서 사랑받으며 크는 게 더 중요해요. 제 자식을 돈이랑 바꾸라는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박복자 여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무지를 탓하며 혀를 끌차시더군요.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내 욕심 때문에 민준이 앞길을 막겠다는 거냐? 민준이가 종갓집 종손으로 크면 나중에 문중 장학금으로 유학도 가고 인맥도 달라진다. 너희처럼 서울 단칸방에서 찌개 냄새 맡으며 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인생이야. 박복자 여사님은 통장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이건 민준이 명의로 미리 입금해 둔 거니까 받아둬라. 그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진호 씨가 거실 분위기를 보더니 제 곁에 앉았습니다. 저는 구원이라도 만난 듯 남편을 쳐다봤죠. 당신이 좀 말해봐. 어머니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잖아. 하지만 진호 씨는 제 눈을 피하며 제 손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말씀도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형님네도 민준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실 거고 우리랑 아예 못 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비겁한 동조에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기둥이 썩어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당신 제정신이야. 민준이를 팔아서 우리가 덕을 보겠다는 거야. 제 고함에 진호 씨는 고개를 숙였고 박복자 여사님은 기세를 몰아 제 친정 엄마까지 거론하셨습니다. 내가 사돈댁에도 이미 연락했다. 애 엄마도 민준이 장래를 생각하면 이게 맞는 길이라고 하시더라. 너만 마음 고쳐먹으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야. 박복자 여사님의 그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주변 모든 사람을 포섭해서 저를 고립시키려는 그 고단수 전략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은 며칠 더 저희 집에 머물며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 뒤에 서서 민준이 인생 망치는 독한 애미라고 중얼거리셨고, 민준이가 잠들면 그 머리맡에서 너는 나중에 큰 부자가 될 팔자다라며 아이의 무의식까지 세뇌하려 드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준이를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방에 갇힌 기분이었죠. 하지만 박복자 여사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저를 몰아세우면 몰아세울수록 제 안에 부드러웠던 모성애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로 변해가고 있었는지를요.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되어야겠다고 저는 그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35년 전의 그날은 공기조차 비릿한 새 냄새가 섞인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며칠째 저희 집에 머물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압박하던 박복자 여사님이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하시더군요.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민준이 앞길 막는 독한 애미라며 잔소리를 퍼부으셨을 텐데 예닐인지 일찍부터 단장을 하고 예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서지혜, 나 오늘 안동 좀 다녀오마. 집안 어른들이 부르시는구나. 박복자 여사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신발을 신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가 포기하고 내려가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제야 긴 싸움이 끝나는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이쳤습니다.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제 비상금 주머니와 도장들이 떠올랐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안방으로 달려가 이불장을 헤집었습니다. 제 손끝이 닿은 곳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인감도장과 민준이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이 보관된 작은 상자가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섯을 펄은 박복자 여사님이 도장을 훔쳐서 안동으로 내려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동해 따위는 무시하고 강제로 민준이를 큰집 호적에 입적시키려는 것이었죠. 당시에는 인감과 서류만 있으면 어른들 권위로 몰아붙여 면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 진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 도장 훔쳐갔어. 지금 민준이 호적 팔려고 안동 가셨다고. 하지만 수학이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적지근했습니다. 지혜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어머니가 설마 도둑질까지 하셨겠어? 어디 잘 찾아봐. 남편의 그 무책임한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 아들을 지킬 사람은 오직 나뿐이구나. 저는 민준이를 어린이집에서 급히 데려와 들쳐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 하나만 챙겨서 동서울 터미널로 달렸습니다. 안동행 버스 안에서 민준이는 제 목을 껴안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집에 가? 왜 이렇게 무서운 얼굴이야? 저는 대답 대신 민준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민준아, 걱정 마. 엄마가 너 아무 데도 안 보내. 절대로.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눈물에 번져 일렁였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은 30년 넘게 이 집안의 주인으로 군림하며 모든 것을 제 뜻대로 주물러 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했습니다. 안동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커다란 기와집 대문이 저를 비웃는 것 같더군요.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마당에는 이미 문중 어른 몇 분과 박복자 여사님이 승전보라도 울리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찾던 인감도장과 이미 도장이 찍힌 양자입적 신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내 아이의 인생을 갈라놓으려 한다고 생각하니 눈에서 불이 번쩍 났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은 저를 보더니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웬일이냐?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어른들 결정났으니 너는 이제 물러가라. 저는 민준이를 마당 한 구석에 세워두고 박복자 여사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용기가 몸 안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 서류 내놓으세요, 어머니. 제 고함에 문중 어른들이 헛기침을 하며 저를 나무랐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복자 여사님의 손에 들린 서류를 향해 거침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어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손에 들린 물건을 뺏으려 들다니 90년대 초 안동 종가댁에서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박복자 여사님의 손에 들린 그 누런 종이 뭉치만 보였습니다. 저 종이가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순간 제 아들은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게 된다는 공포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놓으렴.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박복자 여사님은 서류를 뒤로 숨기며 제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나뒹굴면서도 다시 일어나 박복자 여사님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못 내놓습니다. 남의 도장 도둑질해서 자식 팔아넘기는 게 무슨 가문의 법도고 천륜이에요.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에 문중 어른 한 분이 지팡이로 땅바닥을 쾅쾅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어허! 저런 무도한 것을 봤나.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도둑놈 소리를 해. 저 물건 당장 방으로 끌어들여라. 그 소리에 장정 2명에 가까운 친척 아주머니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던 7살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종가댁 기와지붕을 때리는데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더군요.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저를 붙잡은 손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박복자 여사님을 향해 돌진했죠. 당황한 박복자 여사님이 주춤하는 사이 저는 여사님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눈꽃처럼 마당에 흩날렸습니다. 박복자 여사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찢어진 종이를 바라보셨죠.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서류 뭉치 중 민준이의 이름이 적힌 조각을 주워 입에 넣고 씹어 삼켰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식을 다시 제 몸 안으로 불러들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보세요. 제 자식 성을 갈고 호적을 바꾸시려면 저부터 죽여서 이 마당에 묻으셔야 할 겁니다.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자식 데려가는 꼴은 못 보니까요. 제 섯을 퍼런 눈빛의 박복자 여사님도 지팡이를 휘두르던 큰아버님도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늘 순종적이고 말대답 한 번 못하던 며느리의 얼굴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광기를 보셨을 테니까요. 저는 울고 있는 민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박복자 여사님이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 말라며 독서를 퍼부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내려왔을 때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 진호 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더군요. 지혜야, 일단 진정하고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머니 화 많이 나셨어. 남편은 여전히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어머니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한테는 죽었어. 내 아들 지키지 못하는 아비는 필요 없으니 그 잘난 가문이랑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저는 남편을 밀치고 지나쳐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서 지쳐 잠들었고 저는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두려움보다 내 아이를 온전히 내 품에 지켰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로소 껍데기뿐인 며느리의 삶을 던져버리고 한 아이의 온전한 어머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로부터 35년이라는 세월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서슬퍼런 기세로 마당을 호령하던 박복자 여사님도 이제는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어 요양병원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 계십니다. 제 남편 진호 씨는 그날 이후 평생을 제 눈치를 보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제 품 안에서 울던 7살 민준이는 어느덧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 예쁜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그때 나 안 보낸 거 정말 고마워. 나 큰 집 갔으면 지금처럼 엄마랑 웃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35년 전 그 차가운 안동 마당에서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순종했더라면 지금 제 곁에는 이 따뜻한 온기 대신 차가운 후회만 남았겠죠. 얼마 전 병세가 위중해진 박복자 여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가느다란 숨을 내쉬던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군요. 지혜야, 그때 내가 참 모질었지. 그게 다 가문을 위한 일인 줄만 알았다. 이제 보니 내 욕심이었어. 내가 민준이 지켜줘서 참 고맙다. 평생 사과 한 번 없으시던 분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는데 민준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더군요.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행복하게만 살자. 저는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것, 종갓집의 명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은 한 생명을 온전한 사랑으로 키워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 시절 저는 그저 무지하고 힘없는 며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지키겠다는 그 간절함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고 그 용기가 우리 가족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환갑을 넘긴 나이가 되어 거울 속에 저를 마주합니다. 참 잘 살았다. 지혜야. 너 참 장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이기 전에 우리는 한 아이의 우주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말이죠. 가끔은 세상의 모든 관습과 억압에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겠지만 내 아이의 웃음을 지키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투쟁은 없습니다. 35년 전 그날 제가 씹어 삼켰던 그 종이 조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강인한 승리의 마디였습니다.